윤 대통령 비상사태 선언 맞아요. 이렇게 예, 나서 예. 또 무슨 사고를 친 아, 거지? 저 그래서 진짜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근데 앞에 이제 저출산인가 뭐 네. 네네. 그게 인구. 붙어서 인구 네, 인구 국가 비상. 아 그래서 좀 깜짝이야. 안심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별의별 대책을 다 내놓고 있지만 다 네. 이거 무용한 정책들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 거냐, 이 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해체하고 싶은 거냐. 저는 그런 수준에서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인구 비대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코미디 소재가 될 거예요. 저희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동접 비대위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굉장합니다 지금. 아 근데 그거를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힘도 가만히 있는데 아, 제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다 합쳐봤자 3석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17표를 어디서 구할 거냐. 네. 국힘하고 연합해서 20석을 채워서 윤리위 제소를 할 거냐? 네.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17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내일의 스타. 내일 미리 예상해 보자면 정청래 위원장이 스타가 되려고 하겠죠. 아. 근데 과연 좋은 전략이 네, 출연자들끼리 셀카 찍는 모습까지 나가는 이런 방송이 또 있을까 싶기는 정말 한데요. 민낯을 다 보인 것 같은 나갔군요. 방송인데. 그 장면이. 네, 장면이 나갔습니다. 자, 오늘 정치용장 두 분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인터뷰가 뭐 급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마침 어떻게 잘 맞춰 오셨네요. 예, 하여간 번개처럼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를 위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에 충성을 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대충 하신 건가요? 아유 그러세요. 어느 쪽이세요? 대충 같은 게 아니죠. 에, 네. 습관입니다 습관.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정치인수들 정리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허리 완전히 좋아지셨죠? 네 그럼요. 네, 네. 허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도와주십니다. 회복력 살아 있습니다. 네. 아니 뭘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네, 그냥 애들 다 애기를 보다. 애다. 아, 네, 애 보다. 네,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또 네, 정부가 네, 네. 강력하게 또 네. 하겠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사실. 네. 이보다 더한 비상 있을까요? 네. 아니, 이보다- 비상사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는 네. 틀림없이 네, 네, 맞는데 네. 어제 제가 이렇게 속보 뜨는데 네. 이렇게 헤드라인만 얼핏 봤는데 네. 뭐 윤 대통령 비상사태 선언 맞아요. 이렇게 예, 나서 예. 아니 또 무슨 사고를 친 아, 거지? 저 그래서 진짜 아, 무슨 일 맞아. 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살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근데 앞에 이제 어. 저출산인가 뭐 네. 그 네. 그게 인구. 붙어서 인구 네, 인구 국가 비상. 그리고 아 그래서 좀 깜짝이야. 안심을 했는데 네. 앞에 인구를 못 보고 비상사태 선언 네. 네. 해갖고 야 무슨 또 황당한 또 일이 벌어졌나 아. 이거 뭐 대왕고래보다 더 큰 뭐가 터졌나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네. 어디 그거 한번 먼저 그럼 가볼까요? 네, 네.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이잖아요. 여기 네, 저출산 그렇죠. 고령사회위원회. 여기서 이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나라 존망을 걱정할 상황까지 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비상사태다.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이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네. 정말 비상입니다. 이거 지금 허리띠 졸라 매고 지금 갑니다 지금. 그 저출산 문제라는 네. 건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긴 할 거고 이 국가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저걸 선언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배경은 뭡니까? 뭐 일단 저출산 해결 원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 올해가 총력, 원년이에요. 네, 총력을 집중한다라고 봐야 될 여태 거. 뭐 했어요 그러면? 아, 근데 하나 어제가 원년이면 여태 그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렇죠. 그동안 해온 거는 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효과가 문제 없었다. 의식에 대한 대통령, 그러니까 네. 그 이슈에 대한 대통령 문제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네.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네. 했고요.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스파르타요. 네, 스파르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원인을 파악을 네네네. 했다는 거죠. 원인이요? 네.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이제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을 잘 파악해야 아. 다음에 새로운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원인 파악은 없었던 모양인가요? 원인이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기존에 해오던 거죠. 네, 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연구가 20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부터 저출산 맞아요. 때문에 계속 이제 고민을 해왔다는 네, 취지죠. 네. 이게 그리고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조금 부풀려진 수치죠. 맞습니다. 그건 맞죠. 매달.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저출산에 끼워 넣은 그렇죠. 사실 그런 네. 측면이 네.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아무튼 인구 그 전략기획부도 신설을 하고 여기다 예산권도 좀 주면서 이걸 확실하게 해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그 네. 합계 출산율을 1명 정도까지는 1.0 명까지는 회복해 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저출산 혹시 이제 당 차원에서도 저출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고민을. 그 당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혹시 주장하고 아니, 있습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한 100만 가지 정도 되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정규직 뭐 직장의 안정성의 문제, 뭐 이건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됐던 거고 사실은 이혼제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물론 네. 메인한 이유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혼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혼전 계약? 미국 같으면 이제 주로 부자들은 혼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뭐 이혼하게 될 경우 뭐 얼마까지만 주고. 얼마 어떻게 하고 재산 네. 분할을 있죠, 어떻게 있죠. 하고 네. 뭐 생활비는 얼마 주고 뭐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빠 나 그리고 못 믿어에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죠. 오빠 나 못 믿어 진짜?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네. 어떤 혼인을 앞두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혼인의 신성함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네. 견해가 강해서 그걸 네. 무효라고 보는데 네. 그 이혼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법상은 지금도 특유 재산 그러니까 네. 결혼 전부터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나중에 이혼 시에 분할 대상으로 안 삼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슬쩍 무너졌어요, 그냥. 요새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재산 반뚝? 대충 뭐 10년, 20년 정도 살다가 이혼하면 네. 그냥 특유 재산을 명백하게 안 가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냥 절반 뭐 이런 네, 경우가 네. 많거든요. 공동으로 그러잖아요. 형성한 재산이 아닌데도 원래 받아놓은 내 재산인데도 그걸 다 법상은 떼주라고 특유 한다는 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게 특유 재산인 게 예를 들어서 결혼 전부터 같은 계좌에 같은 금액을 넣어놓고 20년 동안 하나도 안 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섞이면 그냥 뭉뚱그려서 분할 대상으로 보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것조차도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결혼을 막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네. 특정 계층에 있어서는 혼인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원인이라는 슈퍼 말씀을 리치 드리는 얘기입니다, 게 여러분. 아니고 특유 그렇지. 재산 지금 예를 없습니다 들어서. 저희.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니, 지금 결혼하고 상속세 20년 살았으면은 가지고. 뭐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그 정도면 공동 재산 아니에요. 내가 300조를 들고 왔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빠 나 못 믿어? 아니 너 일하는 동안 나도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요새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젊어서 뭐 30대에 사업이 됐던 코인이 됐던 해갖고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네. 혼인을 결혼하지 꺼리는 않는다.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내지는
그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100만 가지 정도 있겠죠.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0만 가지 중에 아주 작은 거 하나 네, 얘기하시는 그 중에 하나일 정말 잘된 수도 이야기 있는 거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네.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네. 이 모든 원인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음. 지금 그래도 중진국 이상의 국가는 다 저출산의 문제가 있죠. 네. 출산율이 다 낮거든요. 물론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개혁신당에서도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긴 해요. 네. 그 저출산이 문제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이민 문호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정치적으로는 결사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표는 완전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민 문호 개방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무슨 확실한 해결책으로 합의를 본 내용은 참 찾기 힘들어요. 그거 사실 참 어렵네. 예. 그 이민으로 풀면 유럽 네. 갈등을 보면 이거 좋은 해법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그 그렇죠. 극우 정당이 막 나오고 이런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취재를 했는데 또 위원이셨는데. 20년째 네. 2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기였어요. 뭐 프랑스는 뭐 이제 인구 위기의 절벽 앞에서 우리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 안에 뭐 어린이집을 설치해 가지고 네. 엄마들이 뭐 어디 프랑스 무슨 기업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간다. 네. 아니다. 뭐 동네에 뭐 아이 돌봄 그러니까 네. 돌봄에 천착해가지고 막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 저도 이제 이 와중에 애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그렇지만 이제 다들 기자들이 네. 아이 없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이 바쁘고 그리고 특히 뭐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초부자들 아닌 다음에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애 낳아서 뭘 케어하고 이러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나도 이렇게 불행한데 내 아이까지 또 이런 불행이 대물림 돼서야 되겠냐. 그럴 거면 차라리 나라도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지난 총선 때 2030 청년 세대들 인터뷰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 작은 월급으로 그러니까 뭐 집세 내고 뭐 하고 나면 사실 여윳돈이라는 게 없는데 네. 이걸로 그렇죠. 서울에서 집 한 칸 실수령이 마련해서 30만 원이에요. 네? 실수령이 이것저것 때문에 30만 원이라는 어디가? 밈? 아니, 네. 밈이 있습니다. 그건 네. 카드 대금까지 아니, 다 다 빼고 하는 빼면은 거야. 다 빼고 남는 돈이 뭐, 30만 원. 뭐. 그러니까 그걸로는 네. 이게 좀 너무 빡빡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냐면 부자들한테는 관대해요. 네. 그래서 세금도 상속세도 깎아주자, 종부세도 없애자, 막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평범한 직장인들 눈높이에서는 언감생심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하죠. 학교 안에도 친구가 없잖아요. 저 친구를 눌러야 내가 1등을 해야 서울대학에 갈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주 완벽해졌고 이 구조를 이탈하기가 어려운 상태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육아휴직 늘리고 뭐 무슨 뭐 일각에서는 무슨 댄스를 하고 뭐 별의별 대책을 다 네, 댄스 그러니까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별의별 대책을 다 내놓고 있지만 다 이거 무용한 정책들이다 이런 걸로 네. 결혼하기도 힘든데 어디서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 거냐, 이 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해체하고 싶은 거냐. 저는 그런 수준에서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를 연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네. 인구 비대위 내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열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코미디의 소재가 될 거예요. 조금 비대하시긴 하죠. 저희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동접 비대위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합니다 지금. 근데 비만대책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책이 뭐가 나왔는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일가적 양립 측면에서 그리고 주거 측면에서 교육 돌봄 측면에서 결혼 출산 측면에서 이제 큰 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지금은 휴직하면 150만 원 상한인데 근데 250만 원까지 늘릴 수 그래요? 있다. 예. 그리고 뭐 주거 관련해서는 조금 파격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없앤다, 완화해 준다. 분양 주택은 신생아 우선 공급을 더 많이 한다. 뭐 청약 요건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돌봄 시간 확대하겠다. 어린이집 기본 운영 시간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상 교육과 보육을 확대하겠다. 3살에서 5살까지 더 늘려서 나라에서 무상 보육 해주겠다. 그다음에 결혼 특별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임신 전 건강 관리 지원 강화, 난임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이런 좋네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전체로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그 그거를 다 혜택들을 늘리는 조금씩은 쪽으로. 더 네네네. 늘리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네. 취지인 아주 것 같고, 좋습니다. 네. 근데 큰 틀을 바꾸는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저출생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 운영 시간을 8시간에 추가 4시간 하면은 아이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최소 12시간은 머문다는 네. 건데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어린이집에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애를 빨리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데려가서 가정보육을 해야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자라는 거지 이렇게 시설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해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들의 노동시간, 아빠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 4일째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일 갖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사장님들도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차원에서 뭐 그 회사와 노동자 그다음에 뭐 기업, 정부 뭐 이런 여러 총체적인 그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는 해법인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을 네. 되풀이 반복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 볼 때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얘기를 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뭐냐면 하다 저는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이게 명확히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해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수많은 이유들은 어쩌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이유는 뭐냐? 예전에는 아이라는 게 나의 어떤 뭐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정말 나의 존재를 이어주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냥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예,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내 삶을 침범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싫은 거예요. 뭐 아이 때문에 뭔가 내가 또 회사를 좀 덜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내가 육아 시간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이런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건데 그럼 이거는 바꿀 수 있냐? 난 못 바꾼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거는 네. 누가 대충 욜로, 바꿔줄 욜로. 수 있는 네, 게 그럼 아니라. 차라리 지금 우리 인구가 뭐 5천만에서 4,500만, 4,200만 이렇게 줄어드는 그 상황에 충격이 최대한 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차라리 잘 짜거나 그래야지 지금 안 낳는 거를 지금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최저 기록하는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어떻게든 하는 게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경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확대하는 게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겠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경계에 있는 분들도 점점 늘어난 혜택에 딱 그 경계를 다시 맞추게 되지 이번 경계를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이 혜택 늘린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더 마음을 바꾸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하. 저는 이제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에는 아니랍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네. 그 조프로님은 이상민 맞다. 네. 결혼 왜 안 해요? 네? 아니 결혼 묻지 마봐. 저는 30년째 네. 비대위 체제입니다. 아. 어제도 네. 최선을 엊그제도 다했습니다. 좀 소개팅을 네. 했는데요. 아니 박 선생님 왜 카톡 안 봅니까? 연락을 좀 뭐 주시기 고백 바랍니다. 공격입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박 어느 선생님, 쪽 선생님이신가요? 박 선생님 무슨 죄입니까 지금 이거? 아니 결혼을 그럼 안 했, 아직은 안 했지만 한다 치고 네. 아이 낳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네. 와. 아이 낳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미. 다 계획은 있습니다. 아, 아이 계획 있어요? 몇 명?
그 혼자 낳나요 아이를? 그건 뭐 다 그럼. 상의를 해서. 근데 네, 그러면 네. 요즘 여기 지금 계속 네. 애 다 낳은 늙은이들 얘기하지 말고 젊은 사람 그래, 얘기 젊은 들으래요. 사람 그래서 얘기해야죠.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 왜 요즘의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는가? 근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네. 그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예.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쟤. 되셨나요? 대략 어떤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트렌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는 거의 30년 정도 됐으니까 네. 뭐 확실한 트렌드인 거죠. 네. 트렌드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서 굳어진 어떤 사회적 현상은 우리가 관습 내지는 문화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출산 문제는 적어도 선진국 국가에서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도가 좀 더 심하긴 하나. 우리가 정도는 심하나 예, 예, 이게 속도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건 맞는데 맞아요. 뭐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다 아이를 적게 낳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예.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 부분은 문화적 현상이고 이게 100년, 200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모정이라는 것도 근데 이것도 제가 보면 몇백 년 전부터 생긴 문화예요. 적어도 유럽 사회를 보면 그렇죠. 예. 유럽에서 적어도 왕가나 귀족은 낳자마자 네. 떼서 아이가 어머니하고 분리돼서 네, 네. 시골 유머로 가서 살고. 그렇죠. 네. 시골 가서 거의 못 본 채 길러졌거든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뭐 이른바 사고 안 칠 나이 정도 되면 본가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화적 현상이고 그게 몇백 년 전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적어도 그 상류층에는 모정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의 문제도 그런 식의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쉽게는 안 바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무슨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0.6명대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0.7명대를 사수하느냐 문제인데 극단적으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갈 만한 무슨 계기가 생기면 모를까 웬만해 갖고 뭐 네. 이거 그 장관 자리에 하나 더 맡는다고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인류가 어쩌면 인류 통으로 보면 인류가 적정한 개체수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런 들기도 말씀하시는 하고요. 분들도 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인구가 뭐 매우 지금 근데 이제 떨어진 속도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네. 이거 충격은 좀 줄여야 된다는 뭐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아니, 같긴 한데 지금도 소위 좀 후진국에서는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구가 대폭 늘어나니까 선진국이라도 좀 덜 낳아서 전 지구적 전 평균을 지구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알아서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심각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지금 대략 2.3명 정도 돼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보다는 한국에 이민 와서 사는 외국 출신들은 3배 정도 낳는 거거든요. 네네네. 다 틀려요 또. 그리고 이제 아마 갑자기 이제 무슨 집단 토론이 됐는데 네네, EBS 같습니다. 네. 유교 그래도 제가 다 발언권을 드리는 이유는 네. 다둥이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있는 고맙습니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어쩌면 이 출산율을 그나마 좀 덜 낮추려면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는 유교 문화만 빨리 좀 없애도 괜찮다. 유교요? 우리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미국의 이민 간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적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힘들지 애 낳기. 그러나 예를 들어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 그럼 미국 평균만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미국에 이민 간 수많은 나라 사람들 다 비교해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제일 적거든요. 아이를 제일 적게 낳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뿌리 깊은 그 유교 문화에서 그러니까 남을 중요시하고 남의 시선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있으니까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으면 몰빵을 해서라도 더 뭔가를 좀 크게 키워야 되고 뭐 입신양명 해야 되고 이런 거 인식이 너무 강하고 애 욕심이 너무 애를 잘 만들겠다는 욕심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부담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문화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사회 문제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3년 정도 중국에 살다 왔는데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사람들 아이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도 산하 정책도 하고 뭐 딸라 뭐 중국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딸라면 버리고 막 이런 거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 중국도 애 잘 안 낳거든요. 네. 그 왜 그런가 보면 중국도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들도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실 애 낳는 게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경우에 이 경쟁 사회에서 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사 들어와서 출발을 했는데 애 낳는 몇 년간 벌써 이제 그 남성 동기들은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 낳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다시 이제 한 4년 뭐 이런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여성들이 많아지고 직장에서의 어떤 뭐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이 낳기 꺼려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경쟁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재구성돼야 네.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명색이 그래도 사회주의 한다는 나라인데 거기도 저출산이 심각한 거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더 바꿔? 거기는 어쨌든 사회주의 한다고 하는 나라인데. 네. 근데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중국 특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름은 사회주의인데 내용은 정말 초국적 자본주의다. 예. 어느 나라보다 더 자본주의. 그럼요. 거기는 진짜 돈이면 우리도 뭐 좀 그렇지만 거기도 뭐 돈이면 뭐 해결이 많이 저는 되죠. 참 그 중국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갑자기 중국 얘기까지. 아니, 하십시오.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무슨 저 공산당 이거를 혁명을 해갖고 전 인민이 잘 살게 하는 그 목표로 이제 공산당이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혀 완전 아유, 자본. 양극화 심각합니다. 그거는 예. 집권을 위한 명분이었던 거죠. 아, 아니 네. 등소평이 얘기했어요. 선부론.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 예. 백묘백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왜 비웃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얘기를 길게 하면 좀 그렇지만 네네네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도 양극화가 심하고 네.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네. 거기도 청소년 자살률 공개는 안 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음.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는데 오늘 외국 얘기 다 보면- 나옵니다. 아는 얘기 다 나옵니다. 아니 준비해. 체인점 어디 있어? 기다려 보십시오 좀. 20년도 훨씬 네. 넘었죠. 네. 근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네. 영국에. 근데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아. 대부분 공산당 아유. 간부야. 아 그렇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치, 유학 그치. 비용을 네, 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 사람 뭐 월급 얼마 되겠어요. 그때 돈으로 정말 그 불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중국에서 공직자인데 자녀들은 다 영국 유학 그럼요. 와 있고 뭐 다 미국 그런 가 있고 거죠. 다. 뭐. 권력층들의 자녀들이 잘 나갑니다. 네, 우리 모두 똑같은데 니네랑 우리는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뭐 출산율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을 네. 이제 선포를 했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체로는 이제 이전에 있던 대책들의 플러스 몇 프로씩 이렇게 더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 네. 것 같다. 새로운 뭐가 크게 방향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비판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에서 출산율이 훨씬 더 이제 낮으니까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 정부의 이제 교부금을 더 늘리겠다. 출산이나 돌봄 관련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지방 교부금이 사실은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세수가 이렇게 지금 빵꾸 났는데 추가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야당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를 하면 네. 야당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건 부분이 있으니까. 네 당연한 일인데 돈이 뭐 야당이랑 얘기를 해도 지금 돈 나올 구멍은 별로 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 오늘 대통령도 영일만 고속도로 아, 뚫는다고 얘기 나오던데. 여기만의 기적 2탄입니까? 네. 네. 아니 그 대통령이 오늘 참 미라클. 그거 했어요. 민생 민생 토론회. 토론회를 네. 또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돈 쓸 일은 많고. 아, 영일만 고속도로 네. 어디 가는 그러니까 영일만과 어디를 잇는 거야? 경북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거리로 끊는다 이제. 좋아 빠르게 가. 아, 네. 지금까지 이제 뭐 대전지나 뭐 구미, 대구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네. 그 바로 그냥 경북의 경북을. 좀 오른쪽에 있는 네. 도시들 아, 여기서 바로 그냥 서울까지 뚫겠다. 네, 2시간. 알겠습니다. 포항 울진에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지원하겠다. 아, 여기까지만 그렇습니까? 소개하겠습니다. 네. 말은 누가 못해요. 돈은 어떻게 할 네, 거냐. 뭐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지. 말이 아쉽죠. 아, 돈은 이제 그 과태료 많이 끄는 또 나오니까. 아, 요즘 과태료 막 수시로 끊습니다. 최근에 요새 과태료 뭐. 좀 예. 아니, 내셨던 모양이죠. 근데 그 생각을 마음을 열면은 되게 넓게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냥 불법 주차로 뭐 3만 5천 원, 4만 원 했다. 네. 네. 그 주차료 어디 가도 요새 한 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좀 오래 주차했다 네, 생각하지. 그래서 네. 그냥 아무데나 세보고 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참. 큰일 날 소리. 넓은 마음으로. 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있다. 네. 아, 요즘 주차료가 진짜 비싸긴 비싸요. 비싸요. 굉장히 네. 비싸요. 어디 뭐 세우면 10분에 뭐 한 1,000원, 1,500원 그냥 하니까 네. 1시간 세우면 뭐 6,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그럼 진짜 한 2시간 세우면 그 주차 위반 과태료랑 네. 비슷하네. 네. 자, 여튼 그 방법은 이제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인구 국가 비상 사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요거는 뭐 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특히나 이상민 크리에이터처럼 젊은 저는 세대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치? 한번 네. 한번 부르세요. 이 자리에서. 아니 근데 생각 있으신 분 2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서. 카톡을 지금 박 집중 선생님? 못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박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잘 네. 모르시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 소개팅을 했어요. 네. 맞아요.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네. 네. 그분이 원래 오질 않는 거죠. 카톡을 안 원래는 사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아이, 무서웠던지 그만하세요. 바빠서 아이, 하지 못 마세요. 만나겠다고. 근데 그럴 거면 아, 소개팅 답장은 좋네요. 왜? 그래도. 답장은 왔어요. 예. 답장은 왔네. 네. 의사 표시는 확실하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왜 해석을 아니. 못 하세요? 아니 해석은 가능해요. 네. 영어로 온 게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뭐 바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싫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바쁘다고 잠깐만. 선생님 받아들여요? 어느 당이라고? 차라리 싫다고 해달라는 네. 거죠, 그런 거는. 네? 차라리 그냥 싫다고 아, 명확하게 확인 얘기해달라. 사살을 답답은 이제 해달라. 안 찍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절로 나가라고 얘기했더니 요새 그 나는 절로 유행이잖아요. 아,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닙니다. CBS에서 뭐 하고 네, 있더라고요. 기회가 네. 많이 줄어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좀 개혁신당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개혁신당에서 네.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양문석 의원인가요? 두 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고 뭐 윤리 죄송하다. 올리고 죄송한다고. 네, 그건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이 안 돼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요? 천하람 원내대표 단독 네. 드리블이에요, 이거는? 아니 일단 예. 원내에서 얘기가 됐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언론을 향한 애완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왜? 국힘도 가만히 있는데 그걸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겠죠. 부적절하다고. 근데 그거를 윤리위 제소를 언급해서 그게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은 제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다 합쳐봤자 3석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17표를 어디서 구할 거냐. 네. 그러면 국힘하고 연합해서 20석을 채워서 윤리 제소를 할 거냐? 네.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아.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17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민주당에서 17명이 이재명 네. 대표 윤리 제소하는데 거기다 서명 날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아유 이제, 그건 안 뭐 돼. 그런 전략 아닐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기존 그 거대 정당의 어떤 균열을 한번 좀 꾀해보겠다. 예, 제3정당으로서. 아니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균열을 꾀해서 뭐가 생긴다고 얻는 이익이 뭐예요 아, 이거 도대체? 확실하게 이제 김용남 전 의장님과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뉴스다. 네. 아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고 네.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건 맞는데 그거를 개혁신당이 나서서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 당 일을 왜 우리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명밖에 없는 좀 작은 정당으로서 그냥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언론에서 뭐 관심도 별로 안 갖고 이러니까 그럼 윤리위제소 정도의 어떤 그 강한 카드를 꺼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관심 집중. 좀 또 고급스럽게 억울하다 그러세요. 자당의 관심 일인데요. 집중. 네. 아 이거 개혁신당 얘기를 내가 왜 좋게 변호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관심 집중을 좀 이렇게 한다. 동의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안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당 얘기인데 왜 내가 이렇게? 이건 뭐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 정책위 의장님과는 크게 상의되지 않은 걸로 그리고 네. 아마 실현성도 굉장히 낮은 그런 사실 걸로. 뭐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7명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아,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구하면 어때요 그러면 진짜? 아니 그러면 모양새가 우리는 연대하는 모양새이 됐죠. 그렇죠 야당인데 네. 보수 연합으로. 야당인데 22대 개원 초기부터 네. 국힘하고 합세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윤리 제소하는데 그 야당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 여당하고. 당장 이중대 소리가 나오겠죠. 네. 그거는 좋은 전략은 절대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17명 있다. 아, 거기야 있죠. 손잡아라. 얼마든지 갖다 써라. 아, 그래요? 네. 서정욱 내일이- 대표예요? 거의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17명 땡겨다가 쓰면 된다. 서 변호사가 막 갖다 써라 그러면 네, 17명 네, 오는 거의 거예요? 뭐 천공 수준이야. 네. 자, 하여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양문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거는 뭐 네. 요 정도로 그냥 사그라들겠네요. 대신 이제 요 징계육을 하게 된 이 이슈는 여전히 조금 살아는 있죠. 뭐 예를 들면 네. 애완견에 비유한다든지 뭐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언론 단체에서도 뭐 비판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되게 짧게 한 말씀씩만 들어보고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니, 분명히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딴 것도 아니고 음. 본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도한 거. 네.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는 사실이고 그 기소한 내용도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그걸 보도한 거를 글쎄 그거 기소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왜 반영 안 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소가 된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걸 갖고 뭐 검찰의 애완견이다. 뭐 일단 내용을 떠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검찰과 현 정부 플러스 전체 언론을 적으로 돌린다고 그 네. 전략적으로도 저는 현명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한 조치 그래서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검사 탄핵을 한다 혹은 뭐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 역시 부적절. 탄핵을 그렇게 너무 자주 언급하면 정말 탄핵이 필요할 때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분산돼 버리면 남발하면 안 되는 거지. 정말 아껴뒀다가 네. 정말로 꼭 필요할 때 한 번 쓰는 칼이지 탄핵을 뭐 1, 2주일에 한 번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네. 너무 우리는 막 검사 탄핵, 뭐 판사 탄핵 이러면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큰 일인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다른 서양의 나라들은 검사 탄핵합니다. 일상적으로 판사 탄핵도 하고요. 예,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거고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성역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대의 주류는 이미 이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그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개혁신당이 기자들하고 친한 모양이다. 왜요? 뭐 기자들의 소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 좀 과도하죠. 예, 기레기라는 표현은 정말
그 어떤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을 향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조합해서 쓰는 것은 정말 저는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네네네네. 저는 욕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뭐 애완견도 아깝다, 뭐 그냥 기레기라고 불러라라는 정도로 이건 사실은 모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의원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본질이 본질을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주목해 주세요. 사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의혹의 진실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좀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는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을 하면서 검찰 애완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 옳지 못한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정무적 판단도 그릇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징계 요구는 뭐 크게 영향이 뭐 그렇게 근데 있을 것 뭐 같지는 새로운 않고요. 소식이 있다면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왜 이제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주목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만 계속 쓰느냐, 법원의 판결문 이화영 판결문만 일방적으로 쓰느냐를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오늘 이제 2개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는데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 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성태 공격에 나섰어요. 정치탄압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와 닮은 꼴 김성태의 실체를 알립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네, 그래서 들어갑니까? PPT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 누구 서서 겁니까? 서서 보증을 그때 받지 않았습니까? 그 김성태 아니고요. 아닙니까? 쌍방울 김성태. 가만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번지수 정말 잘못 찾았는데 빵 터졌어. 근데 아무튼 그 쌍방울 김성태의 실체를 비슷하다. 알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인의 증거 능력을 이제 좀 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이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안부수와 이화영 판결문을 비교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니까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지칭해가면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그래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당 대표지만 당 전체가 저렇게 나서는 게 맞나요? 의원들도 근데 이제 그 대책위에마다 한 10명씩 들어있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 당 대표로서 어떤 했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고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의 문제지. 그런데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특위를 여기저기 만들어서 의원들이 다 달라붙는 게 저는 모양새가 영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저도 취재해 보면 이게 이재명 개인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술판 그 수원지검에 있었던 연어 술판 회유 네네네. 의혹 같은 경우에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보아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법원에서 김성태의 진술만 인정하고 국정원의 문건과 보고서와 블랙요원 김모 씨의 증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왜 공공기관인 국정원은 신뢰하지 않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과거에 뭐 조폭 출신의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에 네. 그다음에 뭐 불법 도박장 개설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사람의 진술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공 그 정보기관인 왜 국정원의 그 블랙요원 뭐 서기관급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의 주장은 왜 설득력이 없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화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진술을 바꾸게 된 배경, 그다음에 출정을 뭐 200여 차례 갔지만 결국은 피신 조서를 작성한 것은 19번밖에 안 된다. 그 사이에 네. 도대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밝히는 그러니까 논점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방점을 찍고 이런 것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에서는 그 총력전으로 거의 네. 나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쭉 잘못했던 것들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이재명을 위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고 파생된 사건들이기는 네, 하는데 네. 뭐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하니 보이기는 이재명 방탄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은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겠군요. 근데 사실 네. 과거에 이제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때도 보면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민주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었죠.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검찰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뭐 혹시 검찰에 뭐 수사 대상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네. 것도 사실이고 검찰 출신들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조율을 했다더라라는 네.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반면 이번에 들어온 검찰 출신들은 제일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네.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총대 메고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명숙 사건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는 많이 네. 다른 것 같다. 예. 아니 지금 검찰에 계셨잖아요. 네. 그 정치인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내놓기도 해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발표하거나 기소를 하는 시점을 조금 조절을 해서 여당 쪽 정치인 몇 명 기소하려면 야당 쪽도 구색을 맞추는 뭐 이래서 균형을 맞춰요. 시기 조절을 시기적으로. 아니 왜냐면 여당 하나 어느 부르면 한쪽만- 야당 하나 어. 부르고 아니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야당 쪽 정치인들만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치든지 그러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쪽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건 있지. 근데 그래요? 그런 건 있는데 대검에서 뭐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쌓아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하나씩 건 꺼내서 이건 아니고. 그 정도로 정보가 많지는 않고요. 아니면 그건 어때요? 그 연예인들 무슨 마약이니 뭐 이런 거 쭉 갖고 있다가 제일 사람들이 저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쭉 갖고 있다가 덮고 싶은 상황이 생겨. 아니면 덮어달라는 어디 위에서 오도가 내려와. 그러면 이거 하나 툭 터트리고. 영화를 너무 많이 뭐 봤나? 그거는 뭐 영화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의심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의심할 만해요. 저도 네. 이제 그 검찰 출입할 때 보면은 네. 막 그 특수부에서 뭐 하느라고 따라가고 정신없는데 갑자기 강력부장이 기자들을 소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이렇게 마약을 하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검찰이 친절하게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 뭐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갈등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동안 사실 그 특수부 검사들이 주로 해왔던 것이 네. 이슈를 이슈로 덮는 방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네. 사실 좀 있긴 하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석유가 등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유는 검찰하고는 상관없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정직 검찰. 아니 또뭐 이건 명품백도 그렇고. 이거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 한국 시리즈 끝날 때 11월부터 한 1, 2월 사이에 또 기자분들이 갖고 있던 거 연예인 사건 많이 터트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이 왜 이러세요? 아, 전혀 이거 몰라요. 저는. 스포츠 신문 같은 데서 원래 이제 페넌트레이스 그러니까 저 야구 경기 정규신이 있을 때랑 코리아 시니까 끝나면 그때부터 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 사건 같은 거 그때 막 터트려 갖고 아. 과거 마약 사건들을 월별로 따져 보면 11월이 제일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왜 다 모른 척 하시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잘 얘기. 몰라요. 아, 그러니까 아하, 그쪽 이런, 좀 이런.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요. 몇 사람만 딱 힘을 합치면. 아 맞아. 자 그리고 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여는 건데요. 이거 14일 민주당이 이제 단독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를 통과시켰고 정청래 위원장이 12명의 증인을 출석하도록 우리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2명의 증인이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 요까지만 할게요. 요런 분들인데 이 중에 이종섭
그리고 임성근, 박정훈 이분들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뭐 네. 사유는 뭐 그냥 다른 사유고 그리고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나 특히 이시원 비서관,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나올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청문회에서 주로 의원들이 저 캐물을 거는 어떤 쪽입니까? 어떤 걸 제일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나요? 대통령의 뭐 역시 그 개입 뭐 이 부분인가요? 경로. 아니 근데 그 네. 지금 의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모 변호사는 네. 한 몇 년째 연락이 없었던 국회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잘 아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발언할 것 같냐 아. 취재하기 시작해서 당혹스러웠다. 그래요? 예, 생전 연락 안 하던 국회의원이 왜 네. 갑자기 전화했을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쨌든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못하면 바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조롱의 대상이 많이 됐고 네, 네,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준비를 네. 좀 하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뭐 다 조금씩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어쨌든 그 중심은 민주당이 잡고 가고 조국혁신당의 이제 박은정 의원도 뭐 나름 각을 세우고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 경로와 관련해서 네. 이게 단순 경로냐 로비 경로냐. 네. 단순 경로가 아니고 로비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면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관계이시길래 왜 이렇게 경로를 네. 했을까? 거기 제일 핵심이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까지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어야만 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네. 공격을 할 걸로 보이고요. 큰 틀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네. 그 작년에 KBS 사사건건에 20분 정도 출연했다가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 어디도 인터뷰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데뷔 무대다. 네. 이제 이런 표현도 정치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마이크가 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네. 본인이 겪었던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다면 그 자체로 주는 충격 여파가 클 것이고 네. 동시에 박정훈 단장하고 그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일종의 이제 법정이 아닌 데에서 서로 이제 공개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은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네네네. 지금 이 순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보도로 네. 그리고 지난 그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체크하면서 참 거짓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네. 그동안 보도됐던 것들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가를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일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유재훈 법무관리가 의외로 진실 고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일단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네. 이시원 전 비서관, 신범철 차관하고는 직접 통화도 하고 대면 보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입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종섭 장관까지도 법무관리관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 위로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이셨어요. 네, 딱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네. 여권 입장에선 내일은 폭탄 터지는 날이에요. 아, 폭탄이 한 방이 아니고 여러 방 터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 폭탄이 네. 정말 세게 잘 터지려면 네. 이 청문회 임하는 야당 의원들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슈 분배가 팀워크 정말 딱딱해야 돼.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장사하거든요. 네. 내가 주인공이고 싶고. 네. 자기 정치하죠. 네. 자영업자죠. 실제로. 네. 아, 어, 그래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성격이 매우 다른 당에 강해요. 있어도. 아, 그럼요. 아.
팀플이 잘 안 되죠. 네. 네. 아 원래는 간사방에서 불러가지고 이슈를 조율을 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 그러면 그 당일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사건 위주로 몇몇 의원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외압 과정에서 누가 뭐가 있었는지 담당을 하고, 뭐 박정훈 그 항명죄가 뭐가 있었는지 담당하고 나누면 일하기도 또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눠도 그렇게 질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막상 들어가면 네, 그리고 막 팀워크가 제보가 안 돼요. 왔다 막 이러면서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갑자기 바로 순서 바꾸고 막 이래요. 아니 그리고 주인공병도 있고. 아. 네. 오늘 온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왔었던 건데 오늘 온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연락이 팀워크를 만들어내려면 원내 지도부의 그립이 정말 세야 돼요. 근데 이게 총선 치르고 갓 들어간 국회라 지금 원내 지도부의 그립이 셀 수가 없거든요. 원내 지도부를 해봤자 임기 1년인데. 제일 활약이 좀 높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를 좀 예상하십니까? 내일의 스타. 내일의 미리 스타. 예상해 보자면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스타가 되려고 하겠죠. 아. 그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요? 네, 정청. 동행 명령장 들고 본인이 간다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예, 그런 판단을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하시지 아, 그 않을까. 동행 명령장 위원장이. 들고 가면 진짜 볼만하겠네요. 그것도. 그리고 아마 김용민 의원도 세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김용민. 있고요. 예, 그 박은정 박은정 의원도 의원도, 예, 예, 뭐 열심히 소수당이지만 네.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뭔가 것 존재감 같고. 또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박균택 의원 뭐 검찰 출신들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또 활약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수사하듯 하겠죠, 청문회를. 예, 검찰 수사하듯 네. 예, 청문회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50 청문회만큼 뜨거워져야 된다. 아니 뜨거워질 거다. 뜨거워질 거다. 라고 네. 예상을 하는데 아, 김용남 예, 많이 의원님 봐야 뒤졌으면. 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질의하는 거 봐야 되는데. 검찰 출신. 그러니까 네. 아쉽다. 예. 아쉽네요. 자꾸 저도 슬픈 아쉬워요. 얘기 계속. 어떻게 뭐 어떻게- 비슷합니까? 이 의견은? 내일의 아니, 뭐, 스타. 글쎄 정말 하는 걸 봐야겠죠. 네. 근데 문제가 의원들도 실력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시간은 똑같이 배분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한테 좀 몰아줘야 되는데 네. 쭉 몰고 가다가 시간이 다 되면 거기서 뚝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영 헤매 영뭐 엉뚱한 화만 소리 내고 하고 그냥 그렇지. 그래 시간을 적절하게 못 쓰고 그냥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자기 시간은 다 채워요. 아하. 그렇죠. 그럼 확 이렇게 분위기가 끌어오르다가 확 확 식어 또. 그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장점은 여당이 불출석하기 때문에 예, 그렇겠네. 여당이 없기 때문에 2배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예. 저는 내일 국힘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건 정말 전략적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명분은 없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당에서도 실력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분명히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질의를. 분명히 분위기를 식히는 쪽으로 계속 그렇겠죠. 반대쪽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일 하루를 별 폭탄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도 작게 터지는 거로 막을 수 있지만 전면 보이콧 해갖고 그냥 야당만 청문회를 한다? 그럼 아무리 분위기를 식히는 중간에 다른 의미의 폭탄이 섞여 있더라도 그래도 국힘 들어오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온다면 여야 간의 고성 난장판 뭐 막 이런 걸로 막 이게 청문회냐 뭐냐 이제 언론 지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내일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청문회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뭐 이런 것들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이고 네. 특히 누구죠?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 3명이 다 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변호사들을 거의 책 한 권씩 다 갖고 다녀요. 일정들을 다 뭐 몇 번 하면 딱 찾아가지고 언제 누가 이렇게 통화했다 이런 거 다 증거로 제시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뭐 참거짓이 막 갈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장르만 여의도도 국회로 가야 된다. 내일 몇 시부터 국회 가서 이거? 생중계해야 내일 몇 된다. 시에요? 10시부터 하죠. 10시부터? 그리고 아마 자정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정 넘어가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청문회가 첫 번째고 인기 좋다. 네. 이 분위기 훌륭하다. 국민들한테 여론 지지
율이 높아지고 네. 있다. 영일만 석유보다 고속도로보다 더 세다. 이러면 네. 아마 2차, 3차 청문회 계속 잡힐 겁니다. 아 내일 또 시청자 또 떨어지겠네요. 고초의 경쟁자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최상병 특검 청문회 확실히 이제 여당은 안 가는 거고. 아니 그거는 근데 아니, 또 그거 막판까지 두고 봐야 봐야 돼요.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예. 들어가도 나올 수 갑자기 있고 안 등장할 수도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국힘이 정말 그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다면 막판에 무조건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스토리텔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상임위가 누구 누구예요 지금 여당이 그러면? 아니 여당 그냥 검사들 출신으로 막 그냥 그 우원식 의장이 네. 직권 배분을 해버렸어요. 국회법에 아. 따라서.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네. 출신이거든요. 네. 나는 농해수위 가고 싶은데 왜 나를 법사위에 넣어놨어? 막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단 명단을 이제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해서 의장이 12시 자정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아마 그 우원식 의장이 또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스탠스가 애매한 겁니다. 근데 내부의 강경파가 득세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충 받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대 7이 국회 사무처에서 배분한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거든요. 네. 이거 뭐 귀신같이 무섭게 계산해서 딱 갖고 온다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래서 이걸 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여기가 보면 175대 그 국민의힘이 108석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 들어가는 게 맞지. 네. 이거 안 받고 계속 버티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로 갔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러. 이거 100%또 기각 또는 이제 각하될 거예요. 이미 네. 했었잖아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 사년 정책이라고 동안 했어요. 그거 했죠. 그리고 특위 만들어서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하는데 네. 사무실은 좁고 사람들은 터져나가고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에서 본회의장 투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땅바닥에 더 많이 앉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추경호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추경호 대표가 직을 걸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자. 결정한다. 예. 사실 예전에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 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사실상 모든 원내대표 같은 사실상 대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온갖 추진을 다 썼습니다. 사실상 보조는 단식 추진을 통해서 정말 우원식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네. 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핵심. 어머니 계세요? 턱도 보상을 당했습니다. 네, 요즘 김성태 전 대표님이 아주 저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직 전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좋아요. 받았어요. 아, 전화 받았죠. 네, 받았어요. 전화 왔을 요즘 것 같아요. 열심히 왜냐면 네. 이게 진짜 아니, 저 김성태 유력 의원님 정치인의 어떤 모셔가지고. 상징 같은 거기 네. 때문에 아, 아니 김성태 의원님 보시면서 좀 슈퍼챗 좀 쏘고 하시지. 아 이렇게 하지 그냥 말라는 전화였을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좋아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의힘이 내일 들어갈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왜냐면 원 구성에 합의도 안 됐지, 상임위 배정에 뭐 명단도 안 내놨지. 근데 국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루짜리 사보임이 가능하거든. 법사위에 기존에 아. 강제 배분이 돼 있더라도 네. 또 아, 국민의힘 바꿔서? 원내대표가 아. 그거를 하루짜리로 사보임을 할 수 있어요. 네. 옮길 꼼수 수 논란 있지 있거든요.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꼼수 아이 뭐, 뭐 아무것도 안. 아이고, 그런 논란 정도. 그거에 그런 지금 거 뭐 할 거니까 뭐 그런 거 다 따질 일단 들어가서 못해요. 막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들어갈 하루짜리 수도 있다. 사보임으로 해서라도 내일 들어가지 않을까 갑자기 네. 사보임.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자, 하여튼 내일 청문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역대급 청문회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 저희가 실시간으로 청문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내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원내대표단 불러가지고 밥을 똘똘 뭉쳐서 드신다. 싸우자 이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영남 의장님 또 매불쇼하러 또 가셔야 되니까 네,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 주옥 마무리. 같은 것들을 아, 또 요새 알지 못하고 사이가 하네요. 좋아지셨군요. 매불쇼하고.
안 좋은 적이 없어요. 네, 아, 네. 그래요? 무슨 거의 뭐 말씀이세요? 일설에 의하면 네. 또 다른 얘기도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일설 한번 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 좋습니다. 거의 뭐 푸틴 김정은입니다. 네. 아, 예를 들어도 또 사이 동맹 좋게 관계야. 동맹 관계. 네. 어. 누가 푸틴인 거예요? 아우르스 누가 센 갑니다. 거예요? 아유, 우리가 졌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두 분 또 보내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없이 가볍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장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남 의장님, 장윤선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최윤경 기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